저는 이순자, 올해 65입니다. 퇴직 전에는 병원 원무과 행정직으로 일했고 매달 6억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받은 연금은 고스란히 저축했고 은행 예금 계좌에는 5금 계좌에는 50여만 원이 넘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시내의 아파트 한 채는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마련한 것인데 10여 년 전에 이미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딸 지은이가 서울에 있는 전셋집에 살면서도 자주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딸은 아주 세심하고 평소에 큰돈을 쓰는 일은 없지만 언제나 가족을 위해 기꺼이 한 몫을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평생 고생하며 돈을 모아 늙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쉬운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야말로 진정한 골칫거리라는 것이고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때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심방세동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다행히 가벼운 찰과산이 그쳤습니다. 그때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정말 한순간 제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무도 모르게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고 딸도 자신의 일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계속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의식이 있고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엉망진창인 뒤처리를 남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저희는 재산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뜻은 아파트는 막내딸인 지은이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미 가정도 있고 사업도 하며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전셋집에 살고 있고 에어컨이 고장 나도 월급날이 되어야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현금 3억 원을 아들에게 주고 아파트는 딸에게 남겨줄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은 만약 제가 병에 걸리거나 입원할 경우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다뤄두려 했습니다. 제가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 누가 진정으로 저를 생각해 줄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저는 낡은 집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고 바람이 창문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버리니 나 혼자 모든 일을 명확히 생각해야 할 때가 왔네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평하게 하는 것인지를요. 저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숫자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왼편에는 이민준 3억 원, 오른편에는 이지은 아파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 허락 없이 유용 불가라는 글귀를 옆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자 이어서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또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이야? 저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전화로는 안 돼? 요즘 너무 바빠서 또 내려가야 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게 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가 싶어서 그래. 그의 목소리가.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놓은 채 바깥의 캄캄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때 그는 제가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배분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미 채 트기도 전에 차가 저희 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친 채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는 이미 식탁에 앉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휴대전화, 차키, 지갑을 식탁에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가 의자에 늘어져 앉은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찬장에서 전날 밤 써둔 종이를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쓴 거야. 한번 봐봐. 그는 종이에 쓰인 이민준 3억 원이라는 글을 흘끗 보더니 그의 눈빛이 즉시 빛났습니다. 정말 저한테 3억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씩 모은 3억 원이야. 네 계좌로 이체해 줄게. 남은 1억 5천만 원은 엄마가 의료비 신탁으로 쓸 거야. 그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듯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체해 주실 거예요? 제 어느 계좌로요? 제가 이따가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급하게 굴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 친해 아파트 말인데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여동생에게 남겨주려고 해.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를 지은이한테요? 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전셋집에 살고 매달 월세 아끼느라 허리띠 졸라매는 거 엄마도 모르세요. 걔는 시집 갔으면 남의 집 사람이에요.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걔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아파트를 가져요? 저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비록 시집 갔지만 그동안 네 아빠 아플 때 누가 번갈아 가며 가녀왔니? 엄마가 넘어졌을 때 누가 병원으로 제일 먼저 달려왔니? 엄마가 아파트를 걔한테 주시면 저랑은 바로 인연 끊을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 너는 이미 가정도 있고 네 집도 있잖아. 이 낡은 아파트, 이 낡은 아파트, 이 낡은 아파트, 이 낡은 아파트. 그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만약 걔한테 주시면 저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예요. 전화도 받지 마세요. 집안은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손수 키운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안 아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몸을 돌려 지갑을 가져와 서랍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3억 원은 엄마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번복하지 않을 거야.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게. 그는 식탁 위에 카드를 뚫어지게 보더니 얼굴색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원래 자리에 앉아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이따가 이체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엄마 마음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끊으라면 끊고 돌아서라면 돌아선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였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돈만 손에 넣으면 아무리 차가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앞에 불꽃이 타오르듯 제 마음도 조금씩 제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며 앉아 있었고 조금 전 저를 다그치던 모습은 온데간이 없었습니다. 문득 그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제 옆에 달라붙어 엄마, 엄마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다정함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가장 기꺼이 주려 할 때 상대방이 직접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3억 원은 주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민준이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틀만 있다가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자도 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들렀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을 비켜주었지만 제 짐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다른 손으로는 시골에서 가져온 채소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에 담긴 산나물과 이은 영숙 아줌마가 챙겨준 토종꿀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크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내려놓자마자 손자 하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저를 보더니 할머니 하고 부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게임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흘끗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저희 부엌이 좀 좁고 주무실 곳도 소파밖에 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소파에서 자는 것도 익숙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식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연이가 요리하는 소리, 냄비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환풍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렸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지자 저는 반찬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차갑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식탁에 앉자 그녀는 고개 숙여 아들의 밥만 챙겨주었습니다. 민준이도 저에게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빨리 식사를 끝내려는 듯했습니다. 손자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가 집 얘기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할머니는 하준이 보러 오고 며칠 쉬려고 온 거야. 하지만 아빠가 할머니가 집에 누가 주인인지 물어보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손자는 닭다리를 오물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나물을 조금 더 덜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느 때보다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마음이 한 겹씩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서연이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피곤하실 테니 일찍 쉬세요. 부엌은 제가 하는 게 편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제자리에 놓고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다시 켜졌고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거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져온 약을 꺼내 분홍색 혈압약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물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들 세 식구는 모두 방으로 돌아갔고 점심에 남은 두부조림이었는데 맛이 이미 싱거웠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보면서 문득 오래전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결혼했을 때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시골 뒷산의 땅을 팔아 4천만 원을 보태주어 그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고 민준이는 일이 바빴고 서연이는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 석 달 동안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들의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저에게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그릇을 닫고 그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엌 불을 끈 후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담요를 덮었습니다. 부엌커는 아직 켜져 있었고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았습니다. 에어컨은 아직 켜져 있었고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았습니다. 원래는 손자도 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여전히 이 집의 어머니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일 뿐이었고 심지어 집만 되는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점심 민준이가 갑자기 가족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자는 빠르게 가족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고 말은 별로 없었으며 아이조차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조연이가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그 식당은 그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 점원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 선생님, 늘 앉던 자리로 드릴까요?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뒤따라 걸으며 그들 세 명이 한 폭의 완벽한 가족사진처럼 앞서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만 자리가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음식은 금방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았고 서연이는 그에게 나지막이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몇 번 대답하고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고개 숙여 밥만 먹었고 가끔 저를 흘긋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음식을 먹으며 몸은 뻣뻣하게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이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차장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침 몇몇 이웃들이 문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들 보러 오셨어요. 할머니? 그는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있었는데 대야에는 물이 반쯤 담겨 흔들거렸고 그 옆에는 몇 장의 물티슈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대야를 높이 들고 작은 얼굴은 딱딱하게 굳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한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 발 물을 빼앗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민준이는 한 발 늦었습니다. 그 한 대야의 물이 제 신발과 바지에 튀었습니다. 차갑고 뼈아픈 물방울이 제 발목에 달라붙어 마치 누군가 던진 더러운 걸레처럼 피부에 들러붙어 아무리 털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발걸음을 멈추었고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들어 민준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저 물에 젖은 제 낡은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년 겨울시장 객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피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꾸짖지도 않았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서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애가 뭘 몰라서 그래요. 어른들 하는 말을 함부로 따라해서.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들은 결코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닐 테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바짓단이 축축하게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춥고 등골이 오싹했으며 마음도 함께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옳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쇼핑백을 들고 몸을 돌려왔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엄마래. 어떻게 저렇게 애를 가르치지? 또 다른 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혈육을 말할 때도 다 이익만 따지더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저를 흘끗 보았지만 묻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젖은 신발이 보도블록 위에서 쩌걱쩌걱 소리를 냈습니다. 바짓단은 종아리에 달라붙어 내내 차가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세탁물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고향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창에 기대 서울 거리가 한 조각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호등 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 가족에게서 한 걸음 멀어지고 제 자신에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 충청남도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마당에 개는 두어 번 짖다가 마당에 개는 두어 번 짖다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 개수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젖은 캐리어를 끌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지도 않고 먼저 부엌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낡은 집에 붉은 집의 붉은 벽돌 벽에 비쳤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일찍 가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신발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빨간 표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3억 원이라고 쓰인 종이를 꺼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지갑에서 체크카드와 가족카드 몇 장을 꺼내 하나하나 잘랐습니다. 자를 때 망설임은 없었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랐습니다. 한 번에 가위질에 마그네틱 띠가 찢어지고 플라스틱 가장자리가 들떴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자동이체를 정지하고 모든 가족카드 사용 권한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민준 씨의 가족카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권한 종류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그는 제 돈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심지어 낯설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전화할 때마다 항상 죄송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3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혹시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저를 그들에게 묶어두었던 모든 끈을 칼로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신탁은행에 전화하여 수익자 설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개인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고 의료 긴급 지출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익자는 원래 이민준 씨로 설정되어 있는데 변경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지은으로 변경합니다. 모든 사용 제한은 유지하되 긴급의료비 지출 시에는 본인의 승인이니까. 긴급의료비 지출 시에는 본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서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본인 서명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기를 본인 서명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집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 아래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자선단체가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저는 멈춰서서 천장의 샹들리에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풀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주택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결혼식 비용을 빌려주고 카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손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효도라는 말은 엄마가 아파트를 걔한테 주면 저랑은 인연 끊을 거예요. 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들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목소리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아니, 괜찮으세요? 전이 괜찮아. 엄마 몸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아주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녀는 엄마가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냥 갑자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일 회사에 휴가 신청하고 오후에 바로 내려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 머리맡에 놓은 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약간 소리를 냈고 샹들리에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문득 오랫동안 있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평온함이 아니라 마음속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낡은 집은 비록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도 경비원도 자동 온수 조절 장치도 없었지만 저는 이곳이 저의 진정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저의 진정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봉투를 정리하고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한 장 펼쳐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모든 일은 다 제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지은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자마자 먼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혹시 열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너 엄마가 정리할 일 있다고 해서 밤새 엄마가 또 혼자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했니? 그녀는 과일을 부엌에 넣고 돌아서서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문득 이 집에는 아들이 다녀간 흔적은 없지만 부엌 찬장의 그릇, 냉장고의 메모지, 소파 모서리에 푹 꺼진 자국까지 모두 그녀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서류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주택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도장, 낡은 수첩, 그리고 새로 작성한 재산, 분배 계획이 담긴 손글씨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엄마가 결정했어. 그녀는 잠시 멍하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 아파트를 네 이름으로 명의에 이전해 줄 거야.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신탁도 다시 설정했고 네가 필요할 때 엄마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파트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도 네가 이런 것에는 관심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정리해야 할 때가 오는 법이야. 그녀는 서류를 밀어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엄마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주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주려는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서류를 거두며 나지막이 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편치 않네요. 엄마는 그냥 늙으면 늙는 거지.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껴줘야 할 사람을 제대로 된 자리에 두려는 거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열났던 거 기억하세요? 그 겨울에 엄마가 오토바이 태우고 저를 산 아래로 데려가셨는데 내내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무서워할까봐 그랬다고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니? 기억하죠. 그때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마을 의사 선생님도 손을 못 썼는데 엄마가 40분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저는 엄마 등에 엎어 잠들었는데 나중에 진료소에서 링거 맞을 때 엄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쭈그리고 계셨죠. 그때 제가 나중에 크면 꼭 엄마를 돌봐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크면 꼭 엄마를 돌봐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제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겨우 5살이었고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 어느새 그녀 자신도 엄마가 되었고 저 또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엄마에서 누가 부축해야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새 옷 한 벌도 못 사 입으신 게 오빠 집 대출금 갚아주고 빚 갚아주려고 그랬다는 거요. 제가 어릴 때 엄마 바지가 왜 그렇게 기운 곳이 많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그런 낡은 스타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잘해주겠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도 너 자신에게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명의 이전하실 거면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식탁에 앉아 있었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개수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를 받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엄마는 이제부터 너 자신에게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해 라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라고 말하고 어떤 자녀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제가 막마당에 널어놓았던 빨래를 걷어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는데 부엌으로 채 들어가기도 전에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손을 닦고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민준이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단 6글자였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저는 즉시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처럼 꼭 응시했습니다. 이어서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은행에서 가족카드 취소했다고 하던데 신탁도 바꿨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겠어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저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 저의 마지막 환상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지만 답장하지 않고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제가 괜찮은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려는 말도 반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이 아직 자기 손에 있는지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바뀔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그 추위는 날씨가 추워서도 아니었고 몸이 떨리는 그런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모든 것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찾아오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이랬습니다. 다만 제가 늘 그가 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늘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었거나 혹은 그가 이미 변할 거니 마주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을 때도 아팠지만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을 때도 아팠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대와 목록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그 글자들을 가볍게 눌러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에서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그의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감기다. 더 이상 신경 숨기기로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씁니다. 알림을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끓인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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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는 뜨겁지 않았고 약간 썼지만 저는 아주 편안하게 마셨습니다. 그는 제가 아파트를 주지 않으면 난처해질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제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내려올 계단 같은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한 자리에 서 있는데 무슨 계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수첩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아들은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어머니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이 문장을 쓰고 저는 펜 뚜껑을 닫아 조용히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웃 영숙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손자를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대답하고 뛰어가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은 정말 더 이상 감정을 쏟을 가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번 또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또 한 번 참고서 한 줄기 따뜻한 정이라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저를 현금인 줄기, 금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으로 여기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먼저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자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가 베란다에 널어놓았던 이불을 걷어들이려는데 영숙 아줌마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순자 씨, 집에 있어? 그녀는 안전모를 문고리에 걸어놓으며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왜? 저는 부엌에서 나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저는 부엌에서 나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몇 명이 상의해봤는데 너도 같이 하자고. 저희는 나단의 돌식탁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개수나무를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순자 씨, 혼자 사는 거 사실 다들 걱정하고 있어. 영숙 아줌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나랑 철수, 정자 아주머니 몇 명은 이미 70이 넘었으니 우리도 언제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게 될까가 걱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해.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와서 한번 봐주고 따뜻한 반찬 좀 가져다 주거나 쓰레기 좀 버려주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그녀의 말을 듣자 제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바로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아줌마는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예전에 모든 일을 혼자 짊어졌잖아. 이제는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자 짊어졌잖아. 이제는 좀 편해져도 돼. 우리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이웃끼리 서로 돌봐주는 거지. 그날 오후 단체 채팅방에서 지은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회사랑 얘기해서 이제부터 매달 이틀 휴가 내고 정기적으로 엄마 보러 갈게요. 그녀는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와 사위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세정기 난로를 가져왔는데 그는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울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심지어 저희 집 뒤에 낡은 온수기도 바꿔줍니다. 평소에 혼자 온수 쓰실 때 물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 그의 한마디 질문에 저는 조금 쑥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온수 온도가 일정치 않아서 항상 손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온도 설정만 해두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온도 설정만 해두면 돼. 전날 저녁, 부엄마가 그렇게 잘 고치면 거실 고나니 따뜻함이 느껴져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문득 지난번에 민준이가 집에 오는 민준이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고 마치 농담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말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앰프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댄스팀의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서 구경만 할 뿐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왠지 겉도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영숙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끌었습니다. 어리랑 한 곡 쳐봐. 맨 뒷줄에 서 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저는 그들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손발은 박자에 맞지 않고 동작은 한 박자씩 늦었지만 아무도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곡을 다 추고 나서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잘하는데 동작은 다 나오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부엌 문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의 풍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물이 빠진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개수나무와 돌식탁이 보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향해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라면, 더 이상 아파트 하나로 자식의 어머니라면, 만약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지 않았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저 잠시의 순종을 살 뿐, 진정한 감정은 아닐 겁니다. 감정은 등기권리증으로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손에 있는 아파트는 당신이 평생 고생하고 인내하며 얻은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몇 번 찾아왔다고 해서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혈육의 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위해 신청해준 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저에게 일상생활 짧은 영상들을 찍어 올리라고 조언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노년층이 그런 영상을 좋아한다고 하면서요.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영상을 녹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 후 이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미래의 모습 같아요.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상이 퍼진 후 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영상이 커집니다. 제 엄마도 20년 동안 남동생이다. 제 엄마도 20년 동안 제 엄마 같아요. 어떤 이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드디어 깨달았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 어떤 이는 저에게 강연을 요청하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강연은 거절했지만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회 녹음 방송에 초대받았습니다. 녹음 방송에 초대받았습니다. 녹음 방송이었고 진행자는 40살이 넘은 여성 아나운서였는데 목소리가 부드럽고 태도가 진심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왜 이 영상을 찍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말들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평생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영상에서 혈육의 정을 위해 당신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을까요?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관계를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신경 쓰 전달하기를 바라십니까? 손자가 친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인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하인이 아니고, 저는 녹음실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여성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요. 진행자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순자가 변했다고, 예전보다 훨씬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침내 혈육의 정을 흥정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늘 자식에게 주면 감사할 것이고 충분히 양보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당신이 충분히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파트는 협상 카드도 아니고 감정의 부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땀방울이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제가 지은이에게 주려는 것은 그녀가 저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지 제 손에 있는 것을 탐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한 여학생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모님, 저희 엄마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모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네요. 민준이가 회사 전체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막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찾으십니다. 신탁 서류 쪽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의 대화창을 뒤적였습니다. 이미 수없이 열어보았지만 새로운 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재무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 지난 2년간의 개인 신탁 관련해서 여기에 큰 금액의 자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직계가족 명의로 설정되어 직계가족 명의로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계속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재무부장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서면 확인서에는 본인이 이달에 정식으로 수익자 변경 신청을 했고 지출 권한도 재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님이 운용할 수 있는지, 이 과장님의 권한은 이미 3주 전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오보였다면 내부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의 후 민준이는 자리로 달려가 여러 통의 전화를 연이어 걸었지만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클릭하여 어머니가 아파트 하나로 효도 한마디를 사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마치 마음속에 무언가 뻥 뚫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달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에 서연이의 차가운 얼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래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어.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은행 쪽에서 업데이트를 안 한 거야. 내일 가서 처리할게. 서연이는 식탁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 방금 우리 엄마 되셨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계좌를 확인해. 끼고 있었습니다. 나 방금 은행에 볼을 보러 갔다가 김순자 여사님 신탁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은행원이 당신은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길 봤어요. 당신은 아파트가 곧 넘어올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당신 말이라면 다 듣는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엄마가 변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영상 찍고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나를 남처럼 대하고 있어. 남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변했고 비꼬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은 그분 돈으로 세금 절세 신탁을 만들어서 들켰으니 그분 절세니 누굴 탓하겠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뒤쫓아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친정 가려고? 이러지 마.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진작부터 떠나고 싶었어. 당신 아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 엄마는 당신을 외면하고 이제 회사까지 당신을 비웃는데 당신한테 남은 게 뭐예요? 그녀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고 캐리어를 끌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고 은행에서 보낸 대출 독촉 없고 알림과 회사 내부 징계 통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메일을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행은 그에게 석 달 동안 주택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더 이상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 불이행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밤에 그를 업고 병원으로 가던 구불구불한 산길이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는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울면서 토했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막마을 입구를 지나자마자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부엌 한쪽에서 쌀을 씻고 있었고 냄비 속 물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아직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비스듬히 바닥 타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이웃 영숙 아줌마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
누가 찾아왔어. 영숙 아줌마는 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손자 데리고 왔어. 이순자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평온한 목소리로 안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냄비 뚜껑을 덮고 씻어놓은 쌀을 냄비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문 밖에 민준이는 철문 앞에 서서 한 손으로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과일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검게 그늘져 있었으며 2달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문 앞 돌계단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앉아 그를 보며 나지막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천천히 쭈그리고 앉아 문 앞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마당은 몇 초간 고요했고 심지어 개수나무 잎사귀 소리조차도 특별히 흉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절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개냈습니다. 절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적어도 나와서 저 좀 봐주세요. 적어도 나와서 저 좀 봐주세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의 옆에 서서 처음에는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물 뿌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시켰어요. 그 말을 마치고 그 자신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온동화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마치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운 듯 또 자신이 버틸 수 없을까봐 두려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집 안 이순자는 창가에 가까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낡은 선풍기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냄비 뚜껑 위에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말, 그 모든 울음소리, 심지어 그 아이가 흐느낄 때 코를 훌쩍이는 소리까지도요. 커튼이 살짝 흔들려 마치 누군가 직접 걷어낸 듯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민준이는 오랫동안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철문에 기대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아줌마는 호미를 들고 골목 어귀에 서서 그들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정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정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아지자 땅에는 길고 비스듬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의 다리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햇볕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냄비 뚜껑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이 다 된 것이었습니다. 밥이 다 된 것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일어나 주걱으로 밥을 펐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인생은 마침내 스스로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고 누구의 사과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이순자는 무채를 도자기에 항아리에서 꺼내 대나무 바구니에 펼쳐 말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직접 담그고 직접 말리고 직접 설어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녀는 가위로 가장자리를 다듬었고 작은 접시에는 이미 3가지 반찬이 담겨 오후에 마실 차와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철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과자 상자를 든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가져왔어요. 이순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사람은 돌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전자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개수나무 그림자가 흔들었고 개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햇살이 처마에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고 지은이는 서류한 접시를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말씀하신 대로 신탁 내용 업데이트 다 했어요. 변호사님께도 사본 하나 맡겨두었으니 이제 엄마가 안 계셔도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즉시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펼쳐 그 위에 쓰인 글을 나지막이 읽었습니다. 이 한평생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은 남겨두었다. 어린 소녀는 알아듣지 못하고 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다 지지해요. 엄마는 이 가족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주전자를 들어 차관잔을 따라 그녀에 들어 차관잔을 따라 그녀는 더 이상 거창한 효도라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근고도 어떤 사람의 마음속 현금인 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순자, 70이 넘었지만 무릎이 조금 아파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순자, 70이 넘었지만 무릎이 조금 아파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대답하고 싶은 말은 하고 엄마, 혹시 저희랑 같이 대구에 와서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랑 사위랑 얘기해봤는데 엄마 집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해. 아래층에서는 채소 키우고 옆집에서는 반찬 갖다 주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내가 춤추는 곳도 있고 도시에 살면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매주 번갈아 가며 엄마 보러 올게요. 어린 손녀는 식탁에 엎드려 졸고 있었고 지은이는 그녀를 안아 올려 집 안작은 돗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곳이 바로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자는 70이 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가정을 지탱하고 아들의 집을 사주고 손자를 돌보며 손해를 봐도 참고 실망해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마음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가지면 가정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이 한쪽의 고통스러운 버팀에만 의지한다면 결국 습관적인 빚으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카드를 끊고 신탁을 재설정하며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대문을 닫고 자신만의 삶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는 아파트 하나로 자녀의 안부 한마디를 사려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도 언젠가 이순자 씨와 같은 나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드물었던 그 사람이 어쩌면 무심결에 받아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혹시 당신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들, 이 고뇌들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3,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개지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